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체제를 지키라고 만든 사람이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증인이 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북한 정권이 끝난다고 하면 다들 미사일이나 군부 쿠데타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진짜 균열은 거기서 시작 안 됐어요. 보위부 요원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검은 수첩을 왜 못 적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무너진 게 왜 김정은 정권 전체의 신호일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 사연 뒤에 깔린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왜 멈추고 있는지까지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까보겠습니다. 평양 장마당 좌판 앞에 앉아있던 그 보위부 요원이 첫날 적으려던 수첩 한 줄을 끝내 못 적었습니다. 두부 한모 때문이었어요. 이게 한 보위부 요원의 양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제 구조, 그 안에서 자라난 균열의 척가시 같은 거예요. 장마당이라는 곳, 우리가 그냥 암시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 배급 시스템이 실패한 자리에 인민이 스스로 만든 그림자 경제거든요. 외부 분석 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금 북한 주민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장마당에서 나옵니다. 체제가 장마당을 단속하면 인민이 굶고 묵인하면 통제력이 빠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에요. 보위부라는 조직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비밀 경찰이 아니에요. 체제 충성도를 측정하는 신경망이거든요. 그 신경망의 한 끝이 첫날 끊어진 겁니다. 표면부터 봅시다. 이정우 씨,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6.25 참전 영웅이셨고 비난론 공장 간부로 일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라는 게 그냥 신분 제도가 아닙니다. 70년 넘게 작동한 충성도 보증 시스템이에요. 부모의 행적이 자식의 일생을 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가 손자 평생을 정하는 시스템이라니. 어쨌든 그 시스템 안에서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보위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잡는 일이 자기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면 먼 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흘리셨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 좋을 게 하나 없다. 다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말끝을 흐리시던 아버지. 어린 그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나라에서는 남조선이 원수라고 가르치는데 아버지는 동포라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자란 한 청년이 평양장마당 좌판 뒤에 앉게 된 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어요. 평양장마당에 반동분자들이 들끓는다. 남조선 물건이며 영상이며 못된 것들이 퍼지고 있으니 뿌리를 뽑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국수장수로 변장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통일거리 한 귀퉁이에 좌판을 펴니다. 임무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못된 물건을 파는지 살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본 게 뭐였을까요? 첫날 저녁 무렵 두부 파는 늙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비쩍 마른 꽃제비 아이가 두부 한 모를 멀거니 쳐다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말없이 두부 한 모를 뚝 떼더니 종이에 싸서 아이 손에 쥐어줍니다. 돈도 안 받고요. 여먹어라. 어미가 보면 얼마나 가심 아프겠니? 보위부 요원이 장마당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반동분자가 아닙니다. 인민이 인민을 먹여 살리는 그림이거든요. 나라가 못하는 일을 옆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그림. 체제가 인민을 용궁으로 데려가겠다고 한 게 70년 전이에요. 근데 정작 인민이 직접 용궁을 좌판 위에 차린 게 장마당이거든요. 별주부전 거꾸로 가는 그림이죠. 그 두부 아주머니가 순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 넘은 분인데 새벽같이 나와서 해질 무렵에야 들어가셔요. 며느리는 일찍 세상을 떴고 아들은 객지로 돈 벌러 나가서 손주 하나를 끼고 사셨답니다. 근데 그 손주가 폐가 약해서 늘 콜록거렸어요. 약을 써야 하는데 그 약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 다들 장마당에서 약을 사는데 그게 진짜 약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항생제 하나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주머니가 두부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다 그 손주 약값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사회주의 무상의료라고 자랑하던 나라에서 할머니가 두부를 팔아 손주 약값을 모은다는 게
보리고개 시절에 약 없어 아이 잃던 그 풍경이 지금 평양 장마당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받은 손바닥만 한 검은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한 줄 한 줄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명부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닙니다. 동독 슈타지, 루마니아 세쿠리타테 모든 전체주의 정권이 똑같은 수첩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작동한 수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첩에 적힐 사람 중 하나가 광수라는 청년이었어요. 알판을 팝니다.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담은 CD예요. 잡히면 죽는 물건이에요. 그가 슬쩍 물어봤답니다.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광수가씩 웃으며 이러더래요. 안 잡히면 어머니가 사시고 잡히면 제가 죽는 거죠. 그래도 가만히 앉아 어머니 죽는 거 보느니 저는 이게 낫습니다. 이 청년이 알판을 파는 게 반동입니까? 어머니 약값을 대는 거예요. 수첩에 이름 한 자 적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 될 줄 그도 몰랐을 겁니다. 며칠 뒤 장마당 한복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단속이 떴어요. 그의 동료들이죠. 그들이 들이닥쳐서 알판 팔던 다른 청년 하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죄목을 줄줄이 읽고 본보기로 무거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청년의 늙은 어머니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데 내 새끼 그 한마디를 반복하며 흙바닥을 깁니다. 그때 그의 옆에 서 계시던 순님 아주머니가 조그맣게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6.25 때도 이렇진 않았어. 그때야 전쟁이라 그랬다지만 같은 동포끼리 이게 무슨 짓인지 몰라. 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면 말끝을 흐리시던 그 한마디 다 같은 동포끼리 그게 수십 년 지나 평양장마당 한복판에서 늙은 두부장수의 입을 통해 그에게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체제를 지키라고 밝힌 사람이 그 체제의 작동을 처음으로 의심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양심이 깨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갑적인 체제 안에서도 인간성은 살아남는다. 감동적인 얘기 맞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정우 같은 사례가 한 명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위부 안에서 이런 균열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외부에선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탈북민 통계를 한번 보세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 주민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통일부와 복수의 북한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군인, 외교관, 그리고 보위부와 보안서 출신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체제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체제 충성도 검사라고 박은 사람이 자기가 검사 대상이 돼서 나오는 이건 그냥 개인 양심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자가 면역 질환이 시작된 겁니다. 주류 언론은 북한 얘기할 때 미사일하고 김정은 사진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보도 지상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표면 아래로 한층 더 내려가 봅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배급 시스템 붕괴와 장마당의 부상이에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국가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인민이 살아남으려고 자생적으로 만든 시장이 장마당인 거예요. 지금 평양 시민조차도 한 달 임금으로 쌀 몇 킬로 사기 어렵다는 분석이 외부에서 나옵니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핵하고 미사일에 쏠려 있으니까 민수경제는 고갈됩니다. 배급은 끊기고 인민은 장마당으로 갑니다. 정권의 경제 통제력은 그렇게 빠져나가요. 인민이라는 거위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얻으려다가 결국 알도 거위도 잃어가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 메커니즘, 출신 성분 시스템의 자기 파괴입니다. 70년간 작동한 신분 보증 시스템 충성도를 혈통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장마당은 출신 성분과 무관하게 돈을 만듭니다. 이중 권력 구조가 생긴 거예요. 출신 성분 좋은 간부의 자식이 가난하고 출신 성분 나쁜 상인의 자식이 부를 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체제가 가장 충성하라고 키운 계층이 체제 안에서 가장 무력해진 거예요. 구소련 후기에 노멘클라투라가 정작 시장 변화에 가장 늦게 적응했던 게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돈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상인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출신 성분으로 키운 충성 간부보다 돈주들이 실제 인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체제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자기 안에 자라난 거예요. 세 번째 메커니즘, 보위부 통제력의 약화입니다. 보위부가 신경망인데 그 신경망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충성도하고 자원이 끊겼습니다. 보위부 요원도 장마당에서 뇌물을 받아야 가족을 먹여요. 현장 단속 요원의 상당수가 단속 자체를 자기 부수입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증언이 출처는 복수의 탈북민 인터뷰와 데일리 NK 같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한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동 색출하라고 박은 사람이 반동에게 돈 받고 눈 감아주는 구조라는 게 한번 보세요. 통제 시스템이 자기를 통제해야 할 대상한테 매수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단속 현장에서 인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민이 반동이 아니라는 걸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이 정우 씨가 두부 한모 앞에서 무너진 게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신경망이 정보를 수집할수록 그 정보가 신경망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거 자기 참조적 붕괴라고 부를 만한 구조예요. 네 번째 메커니즘, 정보 통제의 균열입니다. 남조선 알판 한류 콘텐츠 유통이 광범위하다는 게 통일부 자료와 북한 전문 매체들의 일관된 보도예요. 김정은 정권의 대응이 뭐였습니까? 2020년 12월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2023년 1월에 평양문화어보호법 더 가혹한 처벌이에요. 한국식 말투를 썼다고,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데일리 NK 같은 매체의 현장 조사를 보면 단속 목격률이 90%를 넘는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벌이 강해진다는 건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자백이에요. 법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건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동독도 그랬고 루마니아도 그랬어요. 1980년대 후반 동독이 서독방송시청을 단속하려고 안테나까지 검열했는데 그게 끝까지 작동 안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직전 동독 인민 대부분이 이미 서독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정보의 균열은 항상 정권 종말보다 먼저 옵니다. 평양에서 지금 벌어지는 게 30년 전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그 그림하고 같은 구조거든요. 이런 분석 지상파 뉴스에서는 안 합니다. 미사일 발사 횟수만 세요. 정작 정권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보도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가장 무거운 한 줄이 여기서 나옵니다. 순님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2 옷때도 이렇진 않았어. 같은 동포끼리 이게 무슨 짓인지 몰라. 이 한마디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70년 분단 동안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게 바로 이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동포다라는 인식, 그게 살아있는 한 체제의 정당성은 흔들립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대나무 숲을 아무리 베어도 바람은 어딘가에서 또 그 소리를 내요. 평양장마당이 바로 그 대나무 숲이에요. 김정은 정권의 끝은 미사일이 아니라 두부 한모에서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은 핵을 만들 수 있어요. 미사일도 쏠 수 있고요. 인민군도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평양 좌판에서 늙은 두부 장수 한 분이 꽃제비한테 두부를 떼어주는 그 행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를 가졌다는 정권이 자기 인민 한 사람의 손짓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하려고 보낸 요원은 자기가 잡으려던 사람의 손에서 두부 한 모를 받아먹고 마음이 바뀌고요. 1989년 루마니아 차우셰스쿠가 부쿠레슈티 광장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던 인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 번의 야유, 그 한 번의 침묵의 깨짐, 그게 정권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두부 한 모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 시스템의 상태가 신호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이런 장면이 한 명한테만 일어난 게 아닐 거라는 점이에요. 평양에서, 함흥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두부 한 모가 매일 건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례가 시스템 패턴이 되고 지금 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정권의 운명을 정하는 시점이 되고 이게 강 건너 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결과, 한반도 안보 환경의 재정이에요.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침식으로 바뀐다면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역량, 통일 흡수 역량입니다. 복수의 한미 안보 분석가들이 CSIS, 아산정책연구원 같은 곳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내부 침식형 시나리오를 점차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만 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물어봐야죠. 그 강경 노선이 윤 정부 3년 동안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미사일은 줄었나요? 핵 능력은 후퇴했나요? 정작 정권 안쪽 균열에 대한 정보는 강경하게 굴 때보다 인민과의 접점이 있을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결과, 탈북민 증언의 전략적 가치예요. 정권 핵심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언은 외부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정우 같은 케이스, 단순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정보전 자산이에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어떻게 짜이는가가 향후 10년 한반도 정보 우위를 정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탈북민 정책 예산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강경 메시지는 컸는데 정작 현장 지원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매체들이 이 부분은 왜 안 다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인도주의 채널, 소통 채널 강화 방향은 그래서 감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한반도 정보 우위 확보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결과,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의 함의예요. 북한 내부 침식이 진행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부담이 커집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어느 시점까지 받쳐줄까 시한부 동맹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최근 북중 교역 데이터를 보면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중국 내부 경제 여력은 줄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무역협회 자료와 외신 보도에서 나옵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때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후견국이 손을 뗍니다. 1989년 동독을 한번 보세요. 동독 인민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소련 고르바초프가 무력 진압을 거부했어요.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김정은한테 시진핑이 그런 결정을 내릴 날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가 6.25 이후 70년을 부모 형제 그리워하며 사셨잖아요. 이정우 같은 한 사람이 자식을 등에 업고 고비 사막을 넘은 게 그 70년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일이거든요. 우리 세대에서 더 이상 이런 페이지가 안 쓰여지게 그게 통일의 진짜 의미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보위부 요원 이정우 씨가 끝내 못 적은 그 검은 수첩, 그 수첩의 무거움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지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수첩 한 줄을 못 적은 게 한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 70년 작동한 신경망 한 끝의 죽음입니다. 정권의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증상이에요. 시스템의 자기 보고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 다 같은 동포끼리 이정우 씨 아버지가 6.2 옷대 본 무언가가 수십 년 지나 평양 장마당에서 순님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아들에게 되돌아온 거예요. 70년 분단이 단절시키지 못한 한 줄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같은 동포끼리라는 한 줄. 이 정우 씨가 사막에서 등에 업고 넘은 그 어린 딸 은별이가 지금 자유의 땅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마트 한가운데 서서 온 이유 기억하시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마트 한복판에서 그분이 떠올린 게 누구였겠습니까? 약 한 알 목구에 손주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순님 아주머니, 분유한 통 사겠다고 하루 종일 국수를 말던 그 젊은 부부, 같은 하늘 아래 강 하나 건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그 강 하나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김정은 정권은 정말 끝나고 있는 걸까요? 끝난다면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 걸까요? 더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그 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북한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면 그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 500만 인민의 삶을 책임질 준비, 70년 분단의 상흔을 봉합할 준비,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을 관리할 준비, 이게 다 우리 몫이거든요. 강경한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1990년 독일이 통일하던 그 순간 서독이 준비된 게 있어서 통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비용 추계, 흡수계획,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십 년 미리 만들어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정호 씨 같은 분이 한 명 더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균열의 새 페이지를 한 장씩 받게 됩니다. 그 페이지들이 모여 한반도의 다음 장이 어떻게 쓰일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정권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일은 강경한 외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통일된 그 땅에서 다시 만납시다.